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의 공동대표로 있는 정병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공동 좋아하시네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과하게 공동 그러고 삽니다마는 실제 제 생활 안에서 얼마나 공동체적이고 얼마나 공동으로 살고 있는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는 참 이루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더 절실하죠. 오늘 그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에다가 더해서 그 인생 공동체 혹은 마을 만들기까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고 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그 교사들의 그 현장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제가 해오던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여기 조합원들, 부모님들 또한 그 지역사회에서 교육 운동하시는 분들 함께 하셨다고 해서 다시 개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급격한 사회 문화 변화 속에서 살아오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과거의 관성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 사회가 강조하는 것처럼 취업과 직장과 그리고 정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나긴 삶을 얼마나 활기차게 소외받지 않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인간관계가 서먹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 시대와 달리 또 오늘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어떤 모색,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문화인력학 교수로서 그 문화 변화에 대한 것을 학생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사회에 살고 있고 같은 언어 쓰고 있다고 해서 되게 같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한 문화권, 한 문화라는 게 되게 가치관이나 규범이나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 한 문화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하고 바로 지금 젊은이들과 지금 나와 얼마만큼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의 규범 면에서 얼마만큼 다른가, 다른 조건에서 우리가 살아왔던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들 계세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이렇게 와보니까 저희 시절엔 국민학교죠. 정말 그 한국 사회의 풍요만큼이나 옛날에 지금 이 시절 음산하고 가을비 내리고 그러면 석탄 난로를 떼고 싶어 죽겠는데 절대로 영하 5도가 되기 전에 절대로 떼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부들부들 떨 때가 이때입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동복도 갈아입지 못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그 시절을 겪었던 우리들인데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없으셨어요. 그 생활조사라는 걸 하면 손들어 바로 했어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정말 몇 명 손을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목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조선 사람들은 원래 여기가 좀 건조한 기구 그래서 사실 60년대까지만 해도 목욕이라는 것은 여름철에 미역이나 감고 마는 거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2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래요. 그럼 또 그렇게 해서 손 든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몇 명 이렇게 앞에 앉은 학생들이 손 들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학생들이
거짓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앉은 학생들은 미리 그 실과 시간 뭐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에 뭐 보건 이런 거에서 미리 좀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해라 이런 그게 있었어요. 명문화돼 있는데 이제 그걸 맞춘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 시절인데 참 구질구질하게도 살았어요. 그때는 뭐 아이들 그 콧물이 줄줄 났고 위생 문제하고도 관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영양 부족하고도 관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수건 차고 다녔고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때 함께 꼭 물어보는 게 형제가 10명 이상인 사람 손 들어봐 그랬어요. 여기 형제가 10명 이상인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때는 꼭 있었어요. 한 반에. 그럼 몇 명이니? 그럼 12명이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명이요, 12명이요. 거기서부터 한 명 한 명 내려가요. 9명, 8명, 7명. 그러면 다 있었어요. 가장 많이 손들 때가 7명하고 6명 사이였어요. 제가 나중에 통계를 보고 알았어요. 1960년대 통계를 보니까 출산율이 6.5더라고요. 그러니까 6명하고 7명 사이가 많았던 건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5명, 6명 해서 제가 4명이에요. 우리 집이 4명 손들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네 집 개화됐구나. 저 개화파. 그러다가 좀 더 내려가 3명. 그럼 3명 손드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너 형제가 적어서 쓸쓸하겠다. 외롭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같은 생각을 하는데 저 스스로는 제가 그렇게 많이 늙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얼마나 다른 이게 농경적인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와 이제 포스트 모던,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그야말로 후기 산업사회까지 초고속의 변화를 한 세대가 그러니까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그리고 아이들의 세대가 뭐 아이들은 또 자기들끼리도 뭐 1년씩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아주 인류 역사상 이런 식의 급변한 그 아주 격변기를 겪은 그런 인구 집단이 잘 없어요. 그 아이들이 10명씩, 7명씩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실 그 아이들 어떻게 키웠을까? 사실 뭐 아이들 한두 명 낳아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그 한두 명 낳아서 키우는 게 정말 얼마나 끔찍한데 그러고도 한 명 더 못 낳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도대체 초인이야. 뭐 심한 사람들은 동물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낳았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아이는 아이들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큰 딸만 잘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제일 그 위에 큰 누이가 지금도 야 네가 교수라고 잘난 척해서 내가 네 기저귀다 갈아줬어 이러고선 저를 이제 가끔 누르는 그게 있습니다. 이런 그 아이들이 그 형제들이 그 아이들을 봤어요. 사실은 요즘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인류 역사상 젊은 엄마가 아이를 바치도록 데리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흔치 않았어요. 젊은 엄마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대단히 중요한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애 바치지 말고 얘 애는 여기다 놔두고 너 가서 일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머니들은 물론 아주 젖먹이 애들은 옆에 붙이고 다녔지만은 조금만 어떻게 애가 움직일 수 있고 그 언니들이 돌볼 수 있으면 애들 사이에 던져놓고 나가서 일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건 가난한 사람들 얘기고 웬만큼 잘 사는 사람들은 유모를 뒀죠. 식모가 있었어요. 60년대에도. 그러니까 웬만큼 산다고 그러면 지금도 인도나 이런 나라를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소득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산층, 상류층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웬만한 정도의 밥 먹일 기운만 있는 집이면은 도와줄 젊은 여자아이들을 옆에 붙여놓고 사는 거거든요. 혹은 아이들 젖먹이거나 키워줄 그런 유모들을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초고속 문화 변화,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바로 요 전 세대가 겪었던 그 생생한 경험을 상당히 많은 부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마을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사실 그 아이들은 하루 중에 그 어느 마을에서나, 사실 이 서울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청호동은 여기 아주 시골이었지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마을이라는 게, 그 동네라는 거는 빈터가 다 있었어요. 이렇게 빼곡하게 모든 게 다 포장되고 그런 게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빈터나 빈 공간이 늘 있었는데 늘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죠. 그런데 하루 중에 어느 동네나 시골이나 서울이나 어느 동네나 하루 중에 가장 시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예요? 그렇죠. 애들은 완전히 방목하고 있다가 저녁에 걷어들이는 시간이에요. 누구야, 뭐 밥 먹어라, 뭐 누구 봤니, 뭐 너 누구 봤니, 이러고 지금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이제 갑자기 쫙 조용해지고 동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제 밥 먹는 시간이죠. 자, 이런 그 왁자지껄한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밥상머리에 모여 앉으면, 밥상머리는 동그란 밥상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에 동그란 밥상이었어요. 앉은 벤이 밥상에. 의자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의자가 있다는 거는 지금 사람 숫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끼어 앉아야 되잖아요. 원형 테이블이에요. 원형 테이블에 우리 음식 구조가 또 재밌는 거예요. 가운데 찌개 하나 딱 놓으면은 그 다음에 다 숟가락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갖은 전략 전술이 나오는 거죠. 꽁치 한 토막을 누가 먹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다가 정말 계란 하나, 뭐 운동에 나간다고 너 생계란 하나 깨주고서는 이거 얘만 먹는 거야, 다른 애들 먹지 마,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아이들끼리 상호작용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EQ 문제입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하고 다양한 그 입장 차이, 그것을 서로 절충하고 부딪혀보고 절충하고 교섭하고 전략 전술을 발휘해보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욕심껏 먹어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다음에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중에 너 뭐 줘. 이런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류의 모든 상호작용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잘 알 것 같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실제로 이런 생활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만큼 생략되어 있나, 얼마나 결핍되어 있나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라는 조건에서. 그 아이들이 거리에서 사라졌어요. 어디 갔어요, 다? 우리 학생들은 학원 갔다고 그래요. 다들 학원 갔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아파트 단지마다 그 좋은 놀이터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놀이터들이 텅텅 비어 있고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옛날에는 장난감이 없었고 놀이터가 없어서, 지금도 기억나요. 서울 시내에 놀이터라는 게 남산 위에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1시간 넘게 걸어갔었어요. 저희가 삼성교 해화동, 지금 대학로인데 넘어 살았는데, 남산 위까지 애들이 버스도 못 타고 걸어가갖고 놀이터구나 구경했었던 기억이 나요. 기진맥진해서 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이제 정글짐 같은 거 있고 그런 거였어요. 그게 요즘 아파트 단지마다 있는데 정작 놀 아이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놀 시간도 없는 거예요. 논다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시대의 결핍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애들이 놀겠지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결핍됐으니까 그때. 근데 정말 지금 아이들의 경우는 물질이 아닌 거죠. 오히려 사람이 고픈 거죠. 그리고 여백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너무나 모든 생활이 시간이 꽉꽉 짜여진 거예요. 그런 시절에 저희는, 저게 1970년대입니다. 그런 시절에 그 서울 시내에는 달동네가 많았어요. 공동육아의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사진 몇 장 넣었습니다. 공동육아의 선사시대 얘기입니다. 보통 94년에 협동조합식 공동육아를 만들었던 걸 공동육아 역사로 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주년 기념했었는데, 금년이었군요. 근데 작년에 했었는데, 지금 저거는 선사시대입니다. 78년에 해송 야간 보육학교라는 걸 만들고, 당시에 야학에서
전문 과정의 야학에서 학생들을 키웠고요. 서울 시내 산 위에도 달동네, 하천변에도 달동네, 안양천변도 달동네고 그 산 꼭대기도 다 달동네였는데요. 시골에서 올라온 그 많은 그 산업 초기에 노동 인력들이 정말 인간이 거주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조건에서 도시의 틈새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은 그 도시 슬럼 지역이라고 할까 달동네의 생활 조건은 그분들이 떠나온 고향 마을의 생활보다도 더 열악했어요. 정말 수도 꼭지 하나가 하나에 수백 세대가 매달려 살아서 물지개를 지고 날르고 지금도 기억나요. 저기 난곡이거든요. 지금 다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서울 시내고요. 난곡 산꼭대기에 제일 꼭대기에 비닐 천막을 당시로선 대형 비닐 천막을 치고 그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그 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왜 유아원이었냐면은 저희가 그동안 공동유아 역사는 무허가, 불법, 무인가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대개는 한 사회가 저기까지 산업화되고 그랬으면은 사실 그 사회복지라든지 생활 영역에서의 기본을 사회적인 인프라를 같이 만들면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 초고속 산업화의 경우는 사실 무자비한 산업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군사 독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정치 질서에서만 군사 독재였던 것이 아니라 그 군사 독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러한 그 사회 변화를 겪어내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을 함께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구 집단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냈어야 됐던 그런 시기였어요. 저희가 그 야간 학교를 보통 저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달동네 지역에서 했었는데 안양천변에서도 했었고 지금 목동 대단지가 됐습니다만 거기 정말 험한 동네였습니다. 거기 천막을 치고 군용 천막을 치고 야간 학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낮에 가보면 저녁에 야간 학교 이거 밤에 하잖아요. 낮에 가보면 조그만 애들이 와서 놀아요. 처음엔 쫓았어요. 뭐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막 애들은 가라 막 이러고 이제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점점 가라 그랬더니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집에 가 집에 그러면 집에 가면 집에 아이들이 잘 안 가고 그래서 애들 네 집 어디냐 그러고 가보면 정말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애를 밥을 먹이거나 있는 거 챙겨 먹이는데 먹일 것도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사실 저 해송 보육학교는 저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사회적인 인프라가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맨몸으로 견뎌야 됐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그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밥이라도 챙겨주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도 했고요. 또 동시에는 헤드스타트 무브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헤드스타트라는 게 이제 그 당시 그 6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했었는데 그 가난한 집 그 아이들은 되게 인종적으로 소수민족의 아이들도 그렇습니다만 그 어린 시절에 유아기에 적절한 교육적인 경험 혹은 문화정보적인 경험이 모자라서 그 이후에 제도 교육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중산층 아이들에 비해서 경쟁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헤드스타트라는 게 경주말 그 경마하시는 분 뭐 나중에 경마를 할 때 저도 사실 못 봤습니다만 맨 앞에 말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나무로 이렇게 말머리를 맞춘다고 그래요. 그게 헤드스타트래요. 말은 머리 있는 데 갖다가 딱 갖다 붙이고 하다가 그게 뚝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뛰어나간다 그러는데 물론 상당히 경쟁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혹은 소수민족의 아이들이 왜 제도 교육 환경에서 좀 풍족한 혹은 풍요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서
출발부터 잘못하고 내내 열등생으로 지내는가? 뭐가 잘못된 건가 해서 나온 겁니다. 그 아이들이 아예 어렸을 때 그 시기에 그 연령층에 받아야 됐었던 적절한 교육적인 경험이 결핍됐기 때문에 나중에 못한다. 그래서 이 헤드스타트 무브먼트의 예를 저희가 사례를 모델을 받아서 좀 뭔가 한국 사회에서 저희 야학에서 만나는 그 젊은 노동자들이 지금 뭐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에서는 상당히 신화적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 제도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이미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어도, 그 다음에 국민학교죠. 졸업했어도 받침이 있는 글자는 못 읽는다든지, 실제로 사회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기능적인 문맹 상태에서 초등학교를 나오는데, 초등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 6명의 담임선생이 그런 애들은 그냥 계속 지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전응아, 문제야 이렇게 되면서 구박만 받았고, 그 당시엔 또 학생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제일 그쪽 가장자리에 앉았었어요. 거기 춥거든요, 겨울에. 여름엔 또 이 창문 앞에 거기 더운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앉혔어요. 성적 순으로 앉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맨날 변소 청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좌절, 열등감,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야간 학교에서 만난 그 젊은 혹은 그 어린 노동자들하고 만났을 때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도 상당히 큰 충격이었고, 이 부분은 의무교육이라고 그러는 대한민국의 제도교육 틀 안에서 계층제 생산에 혹은 계급제 생산에 이런 고리는 혹시 어떻게 끊을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저 야간 학교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저 환경에서 우리가 혹시 저 아이들이 제도 교육에 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가정적으로는 어려워도 초기에 어떤 정도의 경쟁력 내지는 제도 교육에 대한 친화성을 갖추고 간다면은 그 아이들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만 그런 학교에서 저런 선생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금 공동육아의 원장님으로 활약하는 선생님들도 저기 계십니다. 78년, 80년에 해송유아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난곡에다가 해송유아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분 있어요? 새마을유아원 들어보신 분 있어요? 새마을유아원. 새마을유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젊은 분들은 여기서 세대차가 나타납니다. 새마을유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 유아원이라는 말을 먼저 썼어요. 왜냐하면 유치원법에 안 걸리려고. 그래서 유아원이라는 말을 만들었었는데 전두환 부인 이순자 씨가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와서 이 천막을 둘러보고 그분 올라온다고 그래갖고 무수한 판잣집이 부서지면서 길이 났어요. 그건 덕분에 우리는 그 이후에는 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저기까지 올라갔는데 길만 쫙 났거든요. 근데 올라오셨어요. 차 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옆까지 와서 둘러보시더니 이거 아이디어구나 해서 새마을유아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싼 값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선심송 사업을 할 수가 있구나. 동시에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걸로 무수한 정치 자금을 함께 모으셨어요. 여기 잠실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일단 그 새마을유아원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여기는 뺏겨요. 새마을유아원이 되니까 저희는 접수당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과정을 겪습니다. 저 때만 해도 160명의 아이들을 저 천막교실에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8명의 교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작은 초등학교와 다름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저기서 쫓겨난
84년이 됩니다만은 쫓겨난 그 사람들이 창신동 성벽 밑에 해송 아기둥지라는 것을 만듭니다. 해송 아기둥지라는 것은 왜 아기둥지겠어요? 저 때는 유아원법에 또 걸리니까. 그 당시에 종로경찰서나 그 당시 그 안기부 같은 데서 왔었어요. 빨갱이냐? 왜 타가소 하냐? 그래서 타가소가 아닙니다. 아기둥지입니다. 뭐 이상한 거다. 그래서 그 이념이나 원리는 이런 거였어요. 엄마가 애들을 봐야지. 이 어린애들을 여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보육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보육이 빨갱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가 봐야 된다. 이거 엄마가 일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래도 애들은 엄마가 봐야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걸 아이들 한데 모아서 뭘 하면은 그것은 이제 타가소다, 빨갱이다 이랬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일들을 시작한 게 사실은 저소득층 지역에서 시작한 종일 보육 혹은 지역사회 타가라고 그러는 거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지타견이라고 지역사회 타가소 연합이라는 것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지역에서 국가에서 타가란 말을 나중에 정식으로 쓰게 된 거는 이제 민주화된 이후고 그 전에는 이런 그 아기둥지 같은 아이돌 보는. 근데 저 어린이집을 차려놓고 저건 지금 코뿔소라고 그러는 그 코뿔소인데 원장입니다. 공동유가 지금 푸른숲 어린이집의 원장이시죠. 산 어린이집 원장 하시다가 저 시절부터 아주 함께 쭉 했었는데요. 이 코뿔소 선생님도 저 당시에 저기서 일을 하는데 저하고 이제 제가 그 84년에 아기둥지에 이제 둥지장이었어요. 이제 차렸고 그런데 차려놓고 저희들은 이제 그 이전에는 천막을 치워놓고 막 오전반, 오후반 아이들 뭐 몇십 명씩 이렇게 하면서 간식 매여가면서 정말 그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에 우리가 아주 몰입해 있었어요. 그만큼 긴급 구호 활동 비슷한 배급 나눠주는 것 같은 교육이나 혹은 그 급식이나 혹은 뭐 간식이나 이런 것들 배급 나눠주는 체제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일을 했다가 아기둥지 일을 할 때는 창신동에 한 마당에 있는 전셋집을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환경. 그러니까 학교 같은 혹은 어떤 그 인스티튜션이나 혹은 어떤 그런 기관 같은 건물을 마련해야지 교육이나 보육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오히려 생활 공간으로서의 보육 개념을 저희가 저 당시에 뭐 우리 경제적인 실력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저 당시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창신동에서 해송 보육학교 이렇게 하고 창신동의 해송 아기둥지 이런 시절에 처음에 아이들 했는데 좀 재밌죠. 저 당시에 드디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는 시골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달동네에 살아도 시골 마을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은 아이들 속에서 자라고 골목길에서 그 바깥에 일을 안 나가는 누군가 주인이 그 골목길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그 시골 마을과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80년대 후반이 되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이웃을 믿을 수가 없어지는 그래서 걸어 잠가 놓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혜영이와 용철이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타가라고 그런 얘기 혹은 이념적인 그런 논의 속에서 바로 아주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엄마는 집에서 애를 봐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비정상이라고 치면서 이거는 개인의 일이지 사회가 돌봐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사이에 이 사회가 완전히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개별적으로 핵가정,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함께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인데 혜영이하고 용철이, 혜영이가 5살, 용철이가 3살. 시골에서 올라온, 충청도에서 올라온 그 젊은 부부가 그 반지하 단칸방에서 아이들 돌보는데 애들이 바깥으로 자꾸 나가고 그러면은 서울 무섭고
그래서 바깥에서 문을 잠근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낮에는 텔레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캄캄한 방에서 그냥 새벽에 나간 아버지 엄마가 밤에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혜영이가 개발한 게 촛불 장난이에요. 촛불을 켜다가 거기 불이 나갔고 그 방에서 불이 나서 애들이 타 죽는데도 방문이 걸려 있어서 방문이 걸려 있어서 구해주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뭔가요? 오늘 토요일 날도 수업 있어요? 네. 저희 좀 쉬었다 가라고 그런 얘기예요.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70년대, 80년대 얘기인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옛날 얘기인데, 이게 얼마 안 된 옛날입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젊었을 때이기도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나이였을 거예요. 30대 뭐 이럴 때니까. 근데, 그럴 때, 이 사회가, 바로 30년밖에 안 되는 그 전에 이 사회가 그렇게까지, 참 무자비했달까? 무심했달까? 그 혜영이와 용철이 사건이라는 게 한 번 터진 게 아니에요. 한 번 터지지. 혜영이와 용철이 사건이라고 처음으로 개념화된 거예요. 그 이전에도 무수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기자가 그것의 의미를 포착하고 쓴 거가 의미가 돼서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제2, 제3, 제4의 혜영이와 용철이가 그냥 매달 터지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88 타가소라는 걸 만들어요. 올림픽 기념해가지고 그때 타가란 말을 처음 써요. 88 타가소라는 걸 서울시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보육제도가 90년에 들어와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보육제도를 만들 때 저희가 이 보육은 타가도 아니고 사실은 타가란 말도 일본 말이고 보육이란 말도 일본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뒤늦게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보육제도를 만들 때는 이제 남들이 하던 일을 답습하지 말고 답습하기에 너무 늦었으니까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가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통명사로 제안한 게 공동육아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가족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육아에 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걸 사회가 함께 키우자. 보통 사회적인 육아라도 합니다만은 공동으로 함께 키우자. 사회와 그 아이들은 너무 그 개별적 가정의 소유물로서 혹은 개인적인 책임의 영역으로만 내버려 두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인프라가 없으니까 함께 키우자라는 쪽으로 개념화하면서 공동육아라는 말을 제안을 했어요. 공동육아 제도를 확립하자. 저 당시 썼던 거는 공동육아 제도 가로치고 보육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썼었어요. 지금 공동육아는 어떤 성격의 교육 방식이 되었습니다만, 보육 방식이 되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좀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동아시아에서 우리한테 이제 모델이 되는 거는 우리 학교 제도도 일본식 모델이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식 모델이 우리의 어떤 원형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 유치원이라든지 혹은 유아교육의 경우도 나중에 미국 영향이 들어옵니다만 초기엔 일본인데요. 맨 처음엔 아동보관소라는 게 있었어요. 러일 전쟁 때 전쟁 나간 그 군인들의 집안에 남편은 전쟁 나갔으니까 여자가 일해야 된다. 그럼 애들은 우리가 보관해 줄게 나가서 일해라. 이래가지고 아동보관소라는 걸 만들었던 게 일본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전시 타가소라는 게 있어요. 이거 2차 세계대전 뭐 이럴 때 타가소란 말은 아이들을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고 타가하고 나가서 일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계속해서 어떤 비상시기에 여성들이 일할 때 사회가 맡아주는 그러니까 일하는데 거리적거리는 아이를 맡아주는 굉장히 국가 중심적이고 사회 중심적이고 어른 중심적인 그런 발상의 용어죠. 아이를 맡겨놓고 일 나가라. 이제 보육이란 말은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이제 민주화되면서 그때 보호와 교육이란 말을 줄여가지고 보육이란 말, 에듀케어란 말이 됩니다. 보육이란 말을 합니다. 저 뜻은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육 제도라는 것을 일본이 만들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보호와 교육이
엄마가 일을 하는 등, 여성이 바깥에서 일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보호와 교육이 결핍된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회적 제도라고 해서 아주 소극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한 틀로, 그것도 엄마는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였지만 바깥에 나가서 아이의 보호와 교육이 결핍됐을 때 사회적으로 그런 불쌍한 혹은 그런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소극적 개념이에요. 그 결핍된 아이들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호위꾼이 각계루라고 그러는 표현을, 보호와 교육이 결핍된, 이 표현을 우리 보육제도가 그대로 받아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받아오죠. 말은 맞는 말인 듯 하지만 보육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니까 저소득층 지역의 밀집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채워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중산층들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놀이방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사설 어린이집들이 생기는데, 놀이방에 대한 기준이 어떤 정도였었냐면은 보통 나중에 법이 바뀝니다만, 보통 놀이방이라는 게 사설로 차릴 때 지금 학원하고 비슷합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출퇴근할 때 버스 정류장 근처에 상가 건물에 2층에 방 하나 빌려서 매트 깔아놓고 창문, 그러니까 유리문 된데 이렇게 도배해 놓고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제가 거기를 종일 참관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출근할 때 상가 2층 건물에 있는 그 방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해서 와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는 하루 종일 그 방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양로시설, 뭐죠? 요양시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막상 우리가 지금 요양시설, 아마 나중에, 요양시설이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했구나라고 우리가 나중에 끔찍하게 기억할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갈 때쯤 돼서는 그렇게 가지 맙시다. 근데 자, 일단, 그 상가 건물 2층, 3층에 그렇게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아이를 안전하게 보살핀다는 것이 가둬놓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거기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늘 느끼는 거는 인생이 이런 거인지 아는 거예요. 인간의 적응 능력이 놀랍고, 이 아이들은 다른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시들시들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맥없이. 뻥튀기 과자 몇 개 간식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낮잠 잤다, 일어났다, 야단 맞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학습지 같은 거 이렇게 컬러링 북 한두 개 놓으면 색깔 몇 개 칠하고. 하루 종일의 활동이 그거였어요. 어린이들, 그 연령층의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마당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도 그게 상식으로 통하게 될 때까지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 아이들의, 이건 인권적 문제다. 아이들의 성장 발육도 중요하고, 그 육체와 오감이 다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줘야 되는지가 사실은 학습지 교육 내용보다, 컬러링북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 교사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를 가자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저는 그때 이제 막 보육제도가 처음 시작되니까 보육 원장님들, 어린이집 원장님들 수백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좋은 말씀 하시고요. 아이들은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외국의 좋은 사례를 얘기해 주셔서 고맙은데 우리나라에서 안 됩니다. 부모도 학습지를 원하고, 그리고 안전한 걸 원하고, 한국의 길거리에 어딜 나갑니까? 유치원에서도 자유놀이 시간이라는 게 그 마당에서 매일도 없는데, 그럴 때예요. 일주일에 몇 번밖에 자유놀이를 안 줄 때예요. 거의 교실 수준으로 돌릴 때예요. 거의 학원처럼 돌릴 때예요.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시스템일 때 햇빛, 바람, 흙, 물,
만지면서 살아야 된다, 애들은. 이런 얘기가 얼마나 통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용기 있는 부모들이 우리 힘으로 만들어서 그런 생활을 우리 아이들에겐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성장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을 할 때 국가가 해주길 기대할 수도 없었고, 국가는 이미 굉장히 관료적으로 운영하는 틀이 딱 있었고, 게다가 저소득층 지역이라고 임의로 설정한 몇 군데 지역에다가 어린이집들 지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들 숫자와 혹은 그런 그 환경 면에서나 생활 면에서 부모가 사실 또 그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을 비난할 수만도 없는 것이, 부모님들이 일방적인 소비자가 됐을 때는 그냥 안전하게만 얘기하고 경쟁력만 갖추길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들도 압박을 받는 거죠. 이해받지 못할 일은 난 못합니다. 이럴 수 있죠. 거기다 혹시 사고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 고립된 엄마들, 그런 이 우리 제도 틀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거나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좋은 건 누가 모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 우리 현실에서는 안 된다. 이런 안 된다 얘기 안에서 좀 안주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그 공동육아에 모인 부모님들 안에서는 많은 그 어려움을 겪은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보육시설이 워낙 없었으니까. 94년, 90년대 초의 얘기입니다.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찾아가다가 안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하고 혼자 남아서 빈 방에서 함께 사회활동을 하다가 자기는 애 때문에 방에 머물고 남편은 신나서 여전히 돌아다니는 데다가 사회적으로 밤에 또 늦게까지 회식은 왜 그렇게 많으며 우리의 직장들은 사실은 근무 시간 이후에 충성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엄마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겠냐고요. 무수하게 건강하지 않은 그 젊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법률 스님한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또 따진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맥락을 빼놓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건 좋은데 엄마가 이 사회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엄마가 그렇게 건강한 정신이게 하든 그 건강한 정신일 수 있게 하는가. 사회적 고립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친척도 이웃도 이 아파트 공간에서는 서로 걸어 잠그니까. 거기다 아이들은 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아이가 4-5명 되면은 좀 부모의 눈이 건너뛰기도 하는데 1대1로 딱 있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애들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 좋았던 게 부모 눈에서 숨어가지고 어딘가 그 캄캄한데 어디 한 구석에서 자기 혼자만의 어떤 그 시간과 공간 가졌던 것을 추억하잖아요. 물론 그 엄마 품에 달려드는 그 따뜻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런 어떤 공간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공간에 애들이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상을 바로 그런 어른과 바로 그런 아이가 하루 종일 같이 지낼 때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그 엄마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는 지금 애들 손이 닿으면 안 되는 위험한 물건도 너무 많고 부서질 물건도 너무 많고 옛날에 아무것도 없고 이불만 있어서 둘둘 말아갖고 올려놓으면은 저녁 밥상 필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방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방이. 정말 아이들에게는 하루 종일 하지 마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 자, 안 돼. 하지 마. 이것을 저희들의 동료나 그 젊은 부모들이 저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공동육아 초기에 정말 아이들을 함께 키우겠다고 내가 이렇게 출자금 내고 무리하고 그 저녁 늦게까지 하는 회의를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미쳐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하고 둘이 앉았는데 어느 날 남편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애 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고 있더래요. 너 오늘 아침부터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가만히 두고 봤어. 몇 가지 못했어. 그러고서는 그 어린애를
3살짜리 어린애를 갖다 딱 앉혀놓고 그러다가 애가 이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나는 걸 보고 내가 미쳤어. 그래서 이제 뭐 상담도 받고 한 다음에 이거 이렇게 자,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다가 맨날 만남과 헤어짐, 이상가족 했던 그 아픔으로 지금 공동육아 어린이집 만들었을 때 처음에 와가지고 완전히 뭐 엄마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발버둥 치면서 일주일 넘게 통곡하던 애들이 있었어요. 주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줬던. 시골만이 아니에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의 존재는 그냥 나 잠깐 어디 갔다 올게 그러고서는 막 도망치듯이 헤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또 헤어지는, 늘 뭔가로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자기에게 필요할 때 도망가는 사람, 이런 관계를 맺어놨을 때 그 불안정 애착이 얼마나 심해요. 그 유아기에 그런 애들의 경우가 막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건 뭐 법률 선생님도 얘기 많이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엄마 아버지에게 아주 잘하는 뭔가 자기의 그 능력을 보이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모범생처럼 하는 아이들이 사춘기가 넘어서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좌절이 있을 때, 그때 터집니다. 상당히 많은 그 사춘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피부치가 봐주면 좋을 거다라고 그러는 얘기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상태인가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엄마가 봐주는 게 좋은가 했을 때도 그 엄마는 어떤 상태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환경은 어떻고, 그 아이들에게 거듭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뭔가. 엄마 잠깐 저기 갔다 온다. 그러고서는 그냥 일주일 안 보이는 엄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의 그 애착 관계에 큰애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맡기고 둘째는 또 자기가 키워야 미안하니까. 이 경우는 또 더 결정적이에요. 그 큰애가 엄마, 아버지 품에서 자란 둘째하고의 접점이 생겼을 때,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가족 안에서 평생 갈 만한 그런 심리적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영유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가 이렇게 급변한, 가족 구조, 사회 구조가 이렇게 급변한 상황에서 너무나 핵가족, 한두 명 낳은 아이들 있는 이 가족에게 육아의 모든 것을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은 책임을 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게 좋은 겁니다. 아이들은, 근데 더 문제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충분한 접촉과 사랑과 애정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약간의 죄책감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브랜드 제품, 장난감이나 뭐 옷이나 뭐나 물질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들이 뒤처질까봐 내가 이렇게 잘 못 돌봤어도 얘는 이 정도 할 줄 알아라는 걸 갖다가 좀 하기 위해서 일찍 대리 경쟁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안 돼 하지만만큼인가 공부해가 많은 거죠. 이거 해 저거 해도 많은 거고, 동시에 이거 사줘 저거 사줘도 많습니다. 그거 하면 뭐 줄래가 되는 거죠. 공부가 조건이 돼가지고 어떤 보상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공부한다는 게. 뭔가 한다는 거가, 착한 일 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일 한다는 거가 계속 조건화돼 있으니까 지금 모든 이 집 저 집 가보면 이렇게 옷장을 열면은 장난감들이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그림책도 아이들 동화책도 많아요. 옛날에 유치원 하나가 갖고 있었던 그런 정도의 규모의 장난감과 동화책이 한 가정씩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걸 봤나? 제일 문제가, 야, 좀 갖고 좀 놀아라. 사달라고 졸랐으면. 우리 신화학하는 유재원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각 집마다 이 벽장문을 열 때 우르르 쏟아지는 애들의 그 장난감 책을 보면은, 아이들 옷을 보면, 욕망의 무덤. 사실은 아이들은 사달라는 거예요.
내 거 하는 순간이 욕망이 반이 충족된다는 거 아니까 쇼핑 맛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갖고 노는 거가 중요한 것보다 사실 내 거라는 건 나도 가져봤어. 면은 이미 반 충족된 거예요. 너 그렇게 비싼 걸 사줬는데 두세 번 놀고 또 딴 거 사달라고 그러잖아. 또 딴 거 산 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죠. 우리 옷장을 봐야죠. 우리 신발장을 봐야죠. 실제로 우리는 엄청난 그 소비의 자극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결핍된 부분들 혹은 막혀있는 부분들 혹은 좌절감 좌절감 때문에 쇼핑 나가고 신나게 한번 뭐 사보자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가 우리 사회의 한 가지 조건이 되는데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이 사회의 문화적인 메시지를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그래요. 숨겨진 그런 그 메시지를 아이들은 나름대로 포착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욕망 충족이 소유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나눈다는 거, 함께 소유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개인적 소유보다 나눠서 더 풍성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경쟁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을 조금 일찍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현명한 길이에요. 인생 고달프지 않게 사는 길이에요. 경쟁에 까불림 덜 당하는 사람 있죠. 너무 민감하고 사소하게 쟤도 저거 가졌어, 나 이거 가졌어. 누가 이만큼 성적 올라서 난 못 이런 쪽이 아닌 사람 있죠. 조금 둔감해도 돼요. 오히려 다른 일에 팔려서.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일종의 그 종착지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요 근래에 아주 심각한 좌절을 느낍니다. 동시에 도전감이랄까? 저도 정년 전에 한번 이 젊은 세대하고 소통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어려운 도전적 과제인데, 어려운 건 뭐냐면, 정말, 너는 공부나 하세요란 말만 듣고 자란. 몸만 성인. 몸뿐만 아니에요. 욕망도 성인.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없음. 해본 일도 없음. 인간관계 경험도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하고 마주쳐서 뭘 해보거나 함께 무슨 일을 만들어 봤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안 돼요. 계속 틈만 나면 돌아가서 핸드폰만 두들기고 있거든요. 나 혼자의 시간이죠. 우리가 학생들 동아리 모둠 이런 걸 해도 전부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만 여기 빌려줬지 굳이 오래니까. 각자 나는 내 공간과 내 시간과 내 인간관계 속에 사는데 뭐 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단절적인 것, 분절적인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산만하죠. 제가 문제라고도 느낍니다만은 사실은 그 세대들이 그렇게 자라난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넌 정말, 파 하나, 마늘 하나 못 다듬냐? 우리는 필드웍 같은 거 가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면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산업사회는 다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이 100년, 200년 걸려서 산업화된 그런 나라에서는 또 교육과 사회 인프라도 함께 이렇게 성장했던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완전히 인간관계 차단되고 완전히 외골수의 경쟁에만 길들여지고 그 경쟁의 스트레스를 갖다가 소비, 욕망, 세분화된 욕망 충족 쪽으로만 미시적으로 발달된 그런 청소년 세대, 젊은 세대를 키우질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으로서 답답하다라기보다는 정말 걱정되는 게 많은 거죠. 앞날이. 그리고 인생이 이미 생기가 없는 게 느껴지니까. 생기가 엄청 없어요. 근데 너는 공부나 하세요. 아까 그 용감한 부모들이 이런 상황에서 한번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그런 환경, 그런 생활 공간을 마련해 주자. 여기서 우리 목표는 생활이었어요. 생활을 살리자. 아이들에게. 그래서 어린이집은 더 이상 학교가 아니다. 교사와 그 아이들과의 관계도 정말 그 제도 교육의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친구처럼
그리고 좀 큰 가족처럼 그렇게 함께 사는 그런 경험을 하자라고 했던 거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출발은 사실 처음 한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셋집들 안 빌려줬어요. 불가능하다고들 많이 그랬어요. 마당에 있는 전셋집 얻기도 쉽지 않았고 어린이집을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근데 처음 어린이집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 군데에서 다 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협동조합 하면서 출자금을 내기로 한 거, 전세금 하기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전세집 터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봉고차 없는 등하원의 문제예요. 봉고차가 없는, 모든 곳에서는 아이들을 봉고차로 태워다가 줬어요. 공동육아 어린이집 다 좋은데 애들 등하원 시키는 거, 이거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바쁜 아침 시간에, 그 늦은 퇴근 시간에 좀 집에다 데려다 주면 좀 좋냐. 어느 유치원처럼, 어느 어린이집처럼, 어느 학원처럼. 이 아이들을 봉고차를 저희가 안 하는 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어린이집의 문턱을 부모가 넘어와서 우리 아이만이 아니라 함께 지낸 아이들의 생활을 보고, 내 아이가 하루 종일 지냈을 그 방에 털퍼덕 앉아서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 생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CCTV가 필요 없는 어린이집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참관일만 개방하고 아이들 재롱잔치하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함께하는 개방된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가고, 그래서 어린이집 시작할 때 부모님들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막 어린이집 문 열고 들어오면은 사실은 현관에서 딱 애들 던져주고 빨리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서 잠깐만 들어오시라고. 조금 좀 시간 좀 가지고 오셔서 다른 아이들 방에까지 좀 가서 좀 보시고, 다른 애들 온 애들도 보고, 나중에는 되게 많은 유치원 학원 같은 데서 특히 하원 시간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 데리러 온 부모님들이 현관 앞에 있다가 막 우리의 신발 찾고 다른 애들 막 밀치고 막 이래요. 난리가 나요. 여기서는 들어오면은 누구야 그러고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그러지 말고, 제일 먼저 눈이 마주친 아이를 쓰다듬어 주기, 그거부터 우리 연습하자고. 바깥에 그 바쁜 사회적 생활 템포를 그냥 어린이집으로 가져오지 말자고. 우리 어린이집은 해방구라고. 여기서는 갑자기 숨 한 번 쉬고 내 아이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한번 우리 아이란 마음을 한번 하고 가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첫 번째 어린이집에서 새롭게 확인하고 깨닫고 연습하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 봉고차가 없으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6개월 이내에 어린이집 근처로 이사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공동육아가 중산층의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젊은 맞벌이 부부 중산층이라는 게 아주 전세인데 뭐 어차피 여기도 전세고 저기도 전세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갖다가 큰 마당에 있는 큰 어린이집을 주말에 놀고 어쩌고 애들이 주로 거기서 생활하니까 아이들 한두 명 있는 집에서는 정작 우리 살 집은 연립 작은데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거기다가 6개월 이내에 반 이상이 오고 1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이 그 동네에 오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마을 만들기가 시작돼요. 일이 늦게 끝나도 누구는 누구네 집에 가서 놀고 있고 누구는 누구네 집에 가서 놀고 있고, 이런 이 도시,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 이웃도 할 수 없고 친척, 형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공동육아의 부모들끼리는 서로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네 집에 가 있다는 거가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야. 오히려 야호 그러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여기다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일단 울타리를 없는 것부터, 보통 아이들이 나들이 마실 가고
나들이 마실 다 만든 말이에요. 사실 산보, 피크닉 뭐 이런 그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미국이나 일본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훨씬 더 그 과격한 나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들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저는 공동육아의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정류장 혹은 지하철 정류장 앞에 상가 2층에서 하루 종일 시들시들 지내던 그 아이들이 마당 있고 햇빛 있고 그 흙, 물하고 같이 놀면서 그리고 이 거리에서 없어진 아이들이 거리에 다시 나타나고 그리고 마을의 여러 생활 공간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직접 그림으로 접하거나 사진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개원잔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파출소 경찰분들도 몇 분 오시고 소방수분들도 애들이 워낙 나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실 가고 그래서 그런 분들 오고 그 성미산 쪽에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 동네 그 재래시장에 가면은 재래시장에서 아줌마들이 그래요. 뭐 생선가게 아줌마 얘들 고안가 봐. 요즘 애들 중에 이렇게 막 겨울에 막 손 트고 그런 애들 잘 없잖아요. 여기 참 얘네들은 그렇게 그 마을을 누비면서 보통은 학습지로 배울 그 일들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파출소 경찰 아저씨가 오게 된 거는 우리가 애들이 잊어버리기도 해서 초기에는 그래서 나중에 너무 겁이 나갖고 애들을 나들이 갈 때면 기차놀이 한다고 줄넘기줄로 전부 기차놀이 한다고 그러고서 한 대 몰아가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했는데 아이들도 익숙해집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이랬던 큰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인데 그런 길들을 아이들도 익숙해지면서 탐방을 하고 그래요. 아까 EQ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 아이들 중에는 제가 우리가 거기서는 이제 연대까지 굉장히 먼 길, 그 옆에 야산까지 이렇게 나들이 가는데 지금 공동육아 제일 큰 아이의 에피소드입니다만 걔는 나들이 갔다 오면은 중간에 갔다 오는 길에 거기 은행이 하나 있어요. 저기 들렸다 가지. 여름날인데. 저기 시원하다 이거예요. 걔가 이제 안에 쫙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면서 그 어린애들을 갖다가 어항이 있는데 열대 어항이 있는데 앞에 쫙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쟤들 왜 앉지? 얘들이 저 물고기를 좋아하니? 그랬더니 얘들 왔다 갔다 하면 저 아저씨가 야단치니까 아저씨가 야단친다고 애들을 갖다가 딱 열대 앞에다 딱 놓고 겨울에도 걔는 거의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은 손 시려우면 비빌 줄도 알고 발 시렵다고 동동거릴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 나들이라고 그러는 거가 제가 왜 공동육아의 보람이라고 그러냐면 요즘 길거리에 유치원 원화 모집, 어린이집 원화 모집할 때 나들이 프로그램, 뭐 자연 친화 프로그램 이러면 제가 그냥 회심. 그 많은 원장님들이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고 그랬던 그 얘기가 생생해요. 저는 20년 전에.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됐구나. 유기농 코너가 이마트에 생길 만큼 이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상식이 돼가고 있구나. 그거는 공동육아가 나들이라고 그런 말과 더불어서 이러한 생활, 이러한 체험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 상식화한다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시간표를 넘어서 우리가 시간표를 굉장히 엄중하게 짜는 걸 교과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표를 넘나들고 또 연령별 학급 편성 이런 것들로 해서 아이들끼리 주로 상호작용하는 게 같은 연령대에 비슷한 애들하고만 상호작용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하고도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조건화되고 기획된 어떤 분절적으로 표준화된 그런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물론 밥 먹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대개 나들이 가는 시간 되게 있습니다만 그거 자체를 그냥 몇 분이야 안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아이들의 생활 리듬이나 템포를 존중하면서 특히 아이들의 관심 존중하면서 같이 가자는 거죠. 집단 환경에서는 특히 아이들의 개별적인 관심을 끊어나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제일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이
나들이 갔다가 멍청하게 구름을 쳐다보고 있거나 지나가는 개미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을 때 됐네, 가세, 이런 말 좀 덜 하자고 그래요. 아이들은 하염없이 쳐다볼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 하염없다는 시간이 사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5분이 될지 10분이 될지인데 여기서 그 아이가 빨려 들어가서 몰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한 존중이 어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휘몰아 가기 위해 급급해가지고 내가 정한 그 시간 틀에 맞춰서 아이들의 관심을 휘몰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간표라고 그러는 것을 느슨하게는 인간이 하는, 특히 집단 생활하는 시간의 흐름은 있지만 그 흐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별적인 관심이나 여러 가지를 존중하는 자세로 가자는 게 이제 저희의 핵심이고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하원 시간 끝났어요. 뭐 이래가지고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막 종전걸음으로 달려오는 그런 부모들이 이 공동묘 협동조합 어린이집에서는 그 선생님들에게나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 아이들의 저녁 시간도 함께 구성하는 그런 생활들을 해나갔다는 거죠. 사실 방과 후의 스타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말을 함께 보내는 일들도 했고요. 그건 뭐 어린이집에서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이게 아버지들의 참여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을 참여시킨다는 게 지금 저는 공동육아가 한국 사회에서 했던 두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성들의 보육 참여, 남성들의 육아 참여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달퍼도 복 받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쉽게 이혼 안 당할 거고, 그리고 노년에 자식들과 서먹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어떤 계기에 좋은 그 방향의 살 길을 잘 찾으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육아는 공동이라고 그런 말하는 나이, 성별, 장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는 곳, 함께 경험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공동육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동육아 초기부터 우리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시설 환경 면에서 힘들어도 장애가 있는 사람 함께 사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쟤는 정말 나하고 좀 달라. 다른 아이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살아버렸다. 이게 요즘 얘기하는 글로벌 인재를 창의적으로 키우는 제일 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사는 법. 남의 필요를 알아차리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뭐 다문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이 나하고 모든 사람들 비슷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쟤는 저건 못하지만 쟤는 또 다른 걸 할 수 있고, 혹은 쟤는 보살펴줘야 돼, 이런 거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것은 안다는 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공동육아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자연 친화 그리고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굳이 일감, 우리가 워낙 일이라는 걸 좋아해서 굳이 일감이라고 그러고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바로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아이들이 한 무리를 지어서 또래 집단과 무리를 지었을 때 할 수 있는 혹은 경험하게 될 모든 일입니다. 저 나이 때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나쁘지 뭐 이런 얘기 같은 그런 도덕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정말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은 참 사실 좀 뻔하잖아요. 뻔한데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떡할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로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의 그 상상력 발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좀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개구쟁이 데니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그 개구장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사실은 그 사회에 상당히 그 창의력 있는 인간들이거든요. 주어진 틀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꿈틀꿈틀거리는 거 이런 거 다 굉장히 괜찮은 생명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이들이 어떤 조건에서 너무 양순하게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자기가 그런 방면을 실험해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마음껏.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특히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을 꼬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자고 해서 아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일, 우리 이런 걸 굉장히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자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지들끼리 이것저것 해보자 그러면 대개 우리가 잡아놓은 틀에서 벗어난 일들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그래 그런 정도의 그 자발성이 있다면, 자발적 사회성이라고 그래요. 자발적 사회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중요한 우리 시대의 아주 덕목이죠. 뭐 이건 그 몇 개 그 슬라이드 넣었습니다. 나들이도 하죠. 텃밭도 만들고요. 그 공동육아 초기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사회화시키고, 그러면 동시에 아이를 갖게 된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가졌을 때 되게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각오들을 보통 하십니다. 이 사회는 그럴 때 내가 더 돈을 벌어야지, 내가 더 출세를 해야지, 얘가 몇 살 때까지는 집을 얼마만한 걸 사야지, 되게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줍니다. 여기 우리가 다른 종류의 인생 시나리오, 인생 프로그램을 함께 얘기할 수 있고 함께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것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필요한 게 그것인지, 우리 부부가 필요한 게 그것인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여기서 더 경쟁적이 되라고 그런 걸 각오하라고들 자극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가족의 문제를 갖다가 함께 겪어내는 그런 게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 가족, 핵가족, 우리만으로 할 수 없는 우리 핵가족으로 고립되기보다는 함께 사는 우리 이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풍요로운 일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육아의 두 번째 보람, 아버지들의 보육 참여, 육아 참여라는 게 저에게는 그 아마 활동이란 말도 저희들이 만든 말입니다. 아빠가 앞서 있어요, 엄마보다. 아마 활동. 월차 연차를 써서라도 아버지들이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루 종일, 그럴 때 하루 종일 우리가 강조하면서 이래요. 되게 이제 처음에 아마 활동을 한다고 그럴 때, 제가 일일 교사하는 겁니까?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렇죠. 일일 교사는 맞는데, 일일 교사는 남들보다 먼저 오고, 남들보다 늦게 가는 건데, 하루 종일 바로 공동육아의 일일 교사는, 그때는 우리 영화방에 있을 땐 기저귀, 설거지, 살림이에요, 이른바. 살림의 영역들을 먼저 하는 것을 아버지들에게 권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수업할이라고 생각하고 막 준비하고 오셨다가, 이제 그렇게 오후에 이제 애들하고 뭐 자유놀이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녁 때쯤 돼갖고, 교사 좀 증원해야지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육아의 집단 생활과 육아의 현실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체감하고 공감하고 이해를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보상하느냐, 무슨 그것과 또한 다른 차원에서 그 교사들의 어려움이나 그 생활의 리듬을 안다는 것은 부모로서 둘 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 만들기의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애과정의 출발점이었고,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작은 곳이지만, 이런 것들이 마을 만들기라는 게 마을 전체를 지도를 그려놓고 다 같이 동원되자, 이런 뜻의 마을, 새마을 만들기 같은 그런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실제로 긴밀한 인간관계들을 구성해 나가자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그러는 저기 이 채널에서 많이 보셨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얘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아동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됐다잖아요. 동시에 70세 이상 노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돼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 현실이 어떤 것인지, 교육에 대한 강박은 우리가 모두 갖고 있지만,
한번 좀 틀어봐 주실래요? 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현실이 엄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상당히 심하고요. 그 제도 교육 안에 공동육아를 이렇게 우리로서는 건강하게 키운 아이들이 제도 교육 환경에 들어갈 때 우리가 좀 긴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뭐 화성에서 온 누구처럼 그야말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쟁 혹은 단순 암기, 학습하고 자라온 애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염려 속에서 방과 후 사실은 보살핌이라는 영역은 아이가 초등학교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단계까지는 초등학교까지는 사실 학교가 먼저 끝나니까 와서 간식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생활들을 또 여러 가지 공동체 환경 속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육 같은 것들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요. 제도 교육 현장에서 좀 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들도 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동육아 부모들이 운영위원회로 참여하면 골치 아프다라는 원성도 들었습니다만 동시에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고려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모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방과 후 보통 우리는 생활교육이라고 얘기했어요. 방과 후라는 게 너무 학교 중심적이라 생활교육 터전들을 만들어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아주 초등, 중등 기간, 특히 고등학교까지 이 기간 입시에 매몰돼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대안학교, 공동체 학교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공동체 교육하는 학교들을 초중고 만들어 나가게 됐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야간 자율학습, 우리 대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동육아 우리 어린이집에 나온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되고 다 성장해서 지난번에 공동육아 한마당 할 때는 한 30명쯤 공동육아 출신 젊은이들이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동육아 우리 어린이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 제가 우리 학교로 초청을 해서 일반 학교 나온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모임 같은 것을 이렇게 일종의 톡쇼를 했어요. 끝난 다음에 감상, 저희 입시 경쟁으로 계속 해서 대학교로 온 대부분의 학생들의 감상, 억울하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쟤들은 딴 거 다 하고도 대학을 왔어. 억울하다. 게다가 대학에 와서 쟤들이 똑똑한 것 같아. 특히 문화인류학 같은 공부는 그래요. 유리해요. 아주 현저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산 거냐?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대다수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 문화론적으로 보면, 비교 문화적으로 보면 한 사회의 대다수가 따라가는 일들은 그 사회 구성원들 안에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다른 문화권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집단적 비정상일 때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 외국의 인류학자들이 많이 와서 한국을 연구할 땐 되게 급속한 사회 변화를 연구합니다. 인류 사회에서 가장 초고속 사회 변화를 겪은 이 사회 구성원들이
과연 아직도 제정신인가? 되게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병리적인 게 많습니다. 집단 병리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아주 각박하게 만들죠. 이런 것들 야간 자율이라고 어떻게 말을 붙입니까? 저런 비정상적인 일에 학생들이 느끼는 저희 일을. 그러니까 벌써 언어 도단인 거죠. 언어를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말 같은 이런 그 언어 도단의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그냥 그 공동육아의 경우에 저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9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 성미산이라는 그 산이 있고 그 산 주변에 어린이집이 4개가 생기고 또 방과후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대기자들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하다가 또 싸워갖고 2개 되고 아예 그만두지들은 않더라고요. 싸워서 2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잠깐 해서 저기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방과후 어린이집도 만들게 됐고 그리고 마을 배움터라고 해서 되게 뭐 특기 교육 같은 것들을 시킨다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그러는데 여기서는 좀 프로그램 중심의 아이들의 배움터 사랑방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 아까 성미산학교 같은 것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린이집이 뭐 4군데쯤 되고 방과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인프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휴먼 인프라가 돼갖고 그 기운으로도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뭐 여기는 그 장애인 통합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거 베이커리나 공방 같은 것도 우리 어린이집에서 함께 자랐던 그 장애우 그 어린이가 아니죠. 이제 청년 그리고 아주 그 아가씨 이런 친구들이 지금 여기서 공방에서 초도 만들고 뭐 베이커리도 만들고 그러면 또 마을 카페에서 사기도 하고 그걸로 저게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생협도 같이 하게 됐죠. 어린이집이 여러 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협도 되고 그러고 이건 되살림 가게는 사실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거의 갖고 있는 물건이나 나누고자 하는 물건들이 일정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교육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말 책 하나를 봐도 역시 공동육아 부모들이 내놓은 책은 중고책도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가서 되살림 가게 같은 것들이 취향이 좀 맞는 사람들 혹은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좀 있어요. 동네 부업, 유기농 반찬 가게 같은 것들 하고요. 그럼 반찬 잘 만드는 부모님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반찬 가게니까 좋더라고요. 저거는 아주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린이집 주변으로도 이사 들어오니까 그 골목은 지나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인사하고 가느라고. 그리고 이제 그 식당도 아무리 뭐 집에서 잘 먹으면 뭐 하냐, 뭐 그 식당에서 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를 계속 먹는데, 그 비싸요. 근데 그래도 저기서 대접을 하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건강한 대접을 한 것 같아서 뭐 이따가 먹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렇게 합니다. 뭐 카페 창업 그러니까 일단 어린이집 만들어 보잖아요. 출자해갖고 함께해서 만들고 운영해보는 거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창업 전문가들이 되더라고요. 창업 해가면서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생애 과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필요한 일들은 아이가 크면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아이가 뭐 더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또 생활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중에 수다방도 필요하면 카페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요 소행주가 재밌어요.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 요거는 연립주택이었던 곳을 갖다가 부셔갖고 올렸거든요. 저기 올렸는데 9가구가 살아요. 근데 뭐 9가구 중에서 나는 위아래층으로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나는 사는 공간은 작았으면 좋겠어. 1, 2층은 공유 공간이고요. 거기서 식당도 있고 그리고 큰 스크린 영화 볼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모임도 하고 그러고 이제 거기 방과후 교실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 집은 이제 늦게 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9가구인데 뭐 제 제자 중에 정말 시민단체에서만 일해서 돈 별로 없는 친구인데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여기 살거든요. 자기는 제일 작은 방이지만 방 하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 저 5층인데 엘리베이터 놓고 공간 줄인다고 엘리베이터 놓고 잠깐 저기만 들어서면은 애가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선가 먹고 있고 뭐 어디선가 있고 저기 저 옥상까지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 소행주가 성공을 해가지고 소행주가 1, 2, 3, 4호점 뭐 이렇게 지금 4호점까지 됐다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연립주택들 정형화돼서 같은 평수로 찍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건 지금 뭐 나는 뭐 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위아래 층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여러 가지 구조들을 함께 디자인해서 냈어요. 4개로. 근데 이분들이 사실 어린이집을 넘어서서 방과 후 또 대안학교 뭐 이런 모든 운동들이 한데 결집하게 됐던 계기가 또 있어요. 성미산이라는 동네, 그야말로 그 야산 하나가 우리 나들이 터전이자 아이들의 성장에 뭐 중요한 환경이었는데, 여기가 무슨 CUG라고 마포구청에서 부셔가지고 뭘 만든다고 나무들 막 비고 그러니까 성미산 지키고 운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냅더유 노래가 나옵니다. 냅더유 그런 거 있죠. 다 같이 저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성미산 마을 지키기 운동을 아주 즐겁게, 뭐 힘들었지만 막 싸우고도 했어요. 그렇지만 즐거운 마을 축제가 되게 하고, 그 성미산 축제는 그래서 매년 하게 됐어요. 지켰고요. 성미산의 그 개발에서부터 성미산을 지켰고, 지금 인생 공동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 초기 부모들은 지금 이제 1차 경력 끝날 때예요. 아이들 다 대학도 갔고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인생 이모작 시작할 단계인데 우리 모여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살자라기보다도 지금 뭐 아예 귀농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난 천천히 갈게 이런데 한 2만 평 사가지고 지금 25가구 들어가는데 거기 공유 공간이 있고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뭐 간호사도 두고 뭣도 하고 클리닉하고, 그러니까 간단한 클리닉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유 공간을 놓고 도서실도 만들어 놓고 각자 다 따로따로 갖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들 한데 모아두고, 그리고 적어도 20몇 가구가 동시에 우리가 노년이 되면서 더 필요한 여러 가지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나누자 뭐 이런 식이 돼서 적어도 외롭게 늙지 말자 뭐 이런 구조로, 그리고 아이들이 찾아올 마을을 만들자. 우리 아이들은 서로 다 아니까 그런 찾아올 마을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마을 만들기, 또 새로운 종류의 생애 과정에 인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뭐 긴장하셨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복된 메시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애들 놀려서 되겠나? 사실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다른 애들은 다 숫자도 알고 뭐 덧셈 뺄셈 알고 글을 줄줄 읽고 영어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애들 저렇게 맹탕이 됐을 때 저게 어떡할까? 혹시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뭐 퇴행적인 옛날 복고적인 교육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교육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하지는 않았는데 100살 넘은 사람들이 그걸 센테나리언이라고 그래요. 100세 넘은 노인들이 일본에서 3만 명이 넘었을 때 동경대학을 위시해갖고 본격적으로 인간 두뇌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연구들을 시작했어요. 그게 지난 10년밖에 안 돼요. 미국의 이제 일리노이 대학이나 미국의 유명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지금 인간 두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어때까지 우리가 인간 두뇌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모든 상식들을 깨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가장 힘받은 얘기가 중년이 제일 똑똑하다. 가장 똑똑한 중년의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찾아보시면 가장 똑똑한 중년의 뇌라는 책이 있어요. 바바라 스트로치라는 사람이 쓴 건데 남자는 50대 후반이 가장 똑똑하고 여자는 60대 초반이 가장 똑똑하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지금 제가 바로 그 문턱을 넘었는데 늘어나고 있대 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중년은 몇 살까지냐? 중년이 지금 67세를 넘어서 70세를 향해서 중년기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40부터 중년이 계속 뒤로 확장되는 거예요. 사실 청년기가 뒤로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애들이잖아요. 나이가 뭐 30이 돼도 애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청년기가 늘어난, 그걸 prolonged youth, 그러니까 늘어난, 연장된 연장된 청년기, youth.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년기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두뇌라는 것은 우리가 20대 피크였다가 그다음부터 우리 근육하고 비슷하게 쇠해질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IQ 테스트는 인간이 갖고 있는 두뇌 인지 기능의 아주 극히 일부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 암기, 빨리, 그 다음에 빠른 반사작용. 그러니까 결국은 두뇌 그 자체가 아니고 신경줄의 건강성을 보는 거예요. 훈련도를 보는 거예요. IQ 테스트가. 지금 기존의 IQ 테스트는 그런 의미에서 인지기능, 요즘 테스트할 땐 6가지 인지기능을 다 보는데 주로 공간지각력이라든지 어휘력이라든지 판단력, 종합력 이런 쪽은 중년이 압도적으로 빠르게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신경 쪽이 근육이 약해진 것처럼 신경 쪽의 전달,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좀 노쇠하면서 건망증도 있고 또 이렇게 계산 같은 게 금방금방 안 되고 기억이 금방 안 떠오르고 이런 율들은 되게 메모리는 다 있는데 신경줄이 노화돼서 그런데 그건 또 연습하면 돼요. 그런데 노화가 되는데 100세 넘은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95세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 일본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97세에 중국에 가서 중국어로 강연을 했어. 그 할아버지가 장애 아동들을 통합해서 교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이에요. 이분은 평생 장애 아동이라는 경우는 표준적인 장난감이나 발달 학습 도구가 다 맞질 않는데 장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존에 된 거를 기성품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꼭 가공해서 써야 돼. 아이에게 맞게. 아이의 무슨 불줄만 아는 애, 오른손은 쓸 수 있는데 왼손 못 쓰는 애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컨버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활용품을 많이 써야 되고 이분이 중국 가서 강연한 것도 그거예요. 장애 아동들을 위한 발달 학습 도구 만들기 이런 건데 그 요청을 받은 분이 특별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할아버지는 한국말도 해요. 60세 때 공부 시작했대. 한국말은 좀 할 뿐더러 한국 책은 잘 읽어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그런 거를 강연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같이 오래 산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는데 내가 뻔뻔하게 중국 사람들 앞에서 일본말로 얘기할 수가 없다. 3년만 시간 달라 내가 공부한다 그러고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중국 유학생 붙여갖고. 정신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이게 슈퍼 시니어예요. 이 슈퍼 시니어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는 그건 그럴 수 있다. 3,000m 높이에 여기 스키 하시는 분 있어요? 스키. 스키 재밌는데. 자, 어쨌든.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올라가지 않는 데로 올라가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100살 기념으로 스키를 메고 3,000m 높이의 눈 쌓인 산을 올라가서 2,000m 고도까지 스키 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2,000m에 있는 산장에서 8, 90대의 젊은 할아버지들하고 맥주 한잔 한 거예요. 그게 100세 축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슈퍼 시니어들, 그러니까 3만 명 이상이 되는, 지금은 더 많아요. 지금 기하급수로 늘고 있으니까,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그러니까 인간 두뇌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서 갈림길이 있는가? 완전히 들어넣어갖고선 빌빌거리고 아주 정말 저렇게 사느니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렇게 싱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나 뭐 마라톤을 뭐 5km 마라톤 뛰는 할아버지도 있고 이런 뭐 일본 시집을 낸 할머니들 100세 기념으로 시집을 낸 할머니들이 있어요. 하이쿠예요. 하이쿠 쉽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일본 시 중에서 아주 정교한 조합이 돼야 되는 시예요. 규칙이 심해서. 그거를 옛날부터 시인이었던 사람이 낸 게 아니고 100세 때 처음 시집을 낸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지금 fMRI라고 그래갖고 앞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뇌 연구는요, 2005년 이전에 나온 얘기는 하나도 믿지 마세요. 다 달라졌어요. 2005년, 지난 10년 동안에 뇌에 대한 우리의 상식은 다 바뀌었어요. 핵심은 건강이에요. 아니, 활동이에요, 활동. 근육하고 똑같아. 그리고 늘 하던 일만 되풀이하면은 금방 굳어요. 새로운 일.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고, 외국어 공부 같은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거 언제 쓸지 몰라. 나 옛날에 이젠 더 이상 기억력이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fMRI를 해보니까, 테레비 볼 때 파랗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할 때 테레비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동영상이라 이 비주얼한 자극은 커도 이 뇌는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맥없이 있는 거예요. 수동적인 자세예요. 독설하면 뿔긋뿔긋해요. 뇌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그 할아버지 아까 우리말도 한국말도 하고 중국어도 하는 할아버지한테 한국어 책을 읽혔더니 60대부터 공부해가지고 꽤 익숙한 한국어인데 불긋불긋한 거예요. 일본어 책 읽을 때보다 더 불긋불긋해요. 요즘 막 배워가지고 안간힘을 쓰는 중국어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시뻘개지는 거예요. 뇌 활성화에 좋다는 거예요. 새롭게 뉴런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100세에도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스캔을 떠보니까 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호두 이거 있잖아요. 안에 차 있는데 나이 들면은 이게 이렇게 특히 치매 걸린 사람들은 이게 바깥의 뼈 안쪽으로 뇌 세포가 확 줄어들어서 이렇게 좀 마른 호두처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느냐. 우리 애들을 그렇게 키웠다 이거예요. 이게 여긴 이성진, 저건 이제 외국인인데요. 어려서 공 한 번 차는 게 책 한 권 암송하는 것보다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건 지금 뉴욕타임즈에 난 얘기고 사실은 일리노이 대학에서 했던 운동이기도 한데요. 저거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운동화 신고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매일 30분씩 걷는 거가 뇌 발달에 그렇게 좋다는 거하고 뇌하고 활성화에. 그러니까 육체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뇌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3살 때 언어 능력보다 운동 능력이 17살 때 IQ에 이건 옛날식 IQ인데도 이건 이성진 박사가 행동과학 연구소장 하면서 30년 한국인 추적 연구를 했어요. 갓난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얘가 30세가 될 때까지 200 몇십 명을 따라가면서 인지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렸을 때 재주 부리고 노래 잘 부르고 뭐하고 언어 그리고 학습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똑똑하다는 아이들. 어렸을 때 쟤는 참 똑똑해. 얘가 똑똑할 것 같지만 17살 때 보니까 운동 능력이 있었던 아이들. 그러니까 팔다리 굵고 이렇게 씩씩한 애들이 뇌 바탕이 좋은 거예요. 뇌 바탕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 연구였으니까 이거 30년 추적 연구의 결과가 나온 거는 한 5년 전쯤 돼요. 책은 두껍지만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가 애들을 잘 키우고 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애들이 수능 시험이나 입시나 여러 가지 지금 이 사회가 조건화하고 있는 많은 성공 지표에 그 준비를 남들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거냐 이거죠. 유학이 무엇을 준비하는 과정만으로 인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나이 때 살아있는 동안에 누려야 할 경험이 있잖아요. 누려야 할 인생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내일이라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린 모르는 거예요. 다음으로 밀고 준비만 시키다가 그런 거 안 좋아요. 저는 안산의 세월호 그 유족들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너무 공부만 시켰다. 그게 제일 한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내가 저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은 저 하고 싶다는 거 좀 하게 할 걸 너무 공부만 시켰다. 그게 한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하는 거가 사실 중요한 일인데 알고 보면 초기에 아이들의 그 육체적인 활성화, 그런 거 운동, 이런 그 생활, 체험, 오감을 발달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인생을 90대, 100세 이렇게 살아갈. 그러니까 사실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 지금 성경지표로 우리 사회 사람들이 강박관념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너무나 긴 인생이는 거예요. 그 훌륭하다는 회사, 훌륭하다는 출세했던 친구들 다 지금 이미 내 또래가 이미 지금 속았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급급하게 살면서 이제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가족도 없고 관계도 느슨하고 돈만 좀 있고 어느 나이 때는 돈이 큰 위로가 또 안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돈조차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좀 길게 보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100세 이상 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활기차게 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사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서 슈퍼시니어의 공통점이 호기심, 낙관성, 독립심, 유머, 활력. 아까 할아버지들 독립해서 살더라고. 자식들이 가까운 데 살아도 자기는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가지고 설거지 하시면서 하시더라고. 장 보고 이런 것들은 누가 도와주고 그러는데 밑반찬 같은 거 누가 해주고도 그러는데 자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을 운영하려고 그러는 의지들이 뚜렷한 사람들이래. 그래야 또 손가락을 움직여야 두뇌가 활성화되는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고해고 편안해지면은 죽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편안해지면은 들어놓으면 죽는 거더라고. 걸어야 되는 거고 뛰어야 되는 거고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경쟁하기 위해서 그냥 강박관념에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그런 뛰는 거하고 내가 운동 삼아 뛰는 거, 내가 스포츠로 뛰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아도 등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힘이 들어도 땀을 흘려도 다른 거예요. 다른 종류의 힘듦, 다른 종류의 활성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략 여기 있다. 주머니에 넣는 버릇이 있어. 자, 이게 이렇게 해서 마을을 만들어서 간다는 얘기는 아까 사진 다 보여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감상 하나만 합시다. 이건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하고 10여 년 지나니까 다 아이들 성장도 하고, 정말 가난하게처럼 왔던 저 요한이라고 장애우도 쟤도 참 잘 성장을 했고, 건강하게. 일단 요건요, 요즘 통일 남북관계 얘기 많이 하는데, 공동육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웃하고의 관계에서만 공동육아가 아니고 사실 공동육아의 정신으로 북쪽하고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로 북쪽하고 북한 어린이들의 성장, 거기 애들도 우리 애들인데 우리 애들과 함께 살아갈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너무 기울고 우리 애들하고 어깨동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 발육에 문제가 있거나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많은 인지적인 결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겠다 해서 그래서 남북어린이 어깨동무라는 단체를 공동육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때 평양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요. 온 나라가 봤더니 우리 아버지예요.
장군님 높이 모셨죠. 정말 기뻐요. 행복 넘쳐요. 아까 그 사진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북쪽이고, 북쪽에서 아주 유명한 그 유치원의 아이들이고, 저 기근 시절에도 저렇게 장군님 높이 모여서 행복하다고 그러는 노래 부르고 살았는데, 그 시기에 북쪽의 한 여성 시인이, 염형미라고 그러는 여성 시인이 쓴 글이에요. 아이를 키우며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곱비 없는 새끼 염소 마냥 산으로 강으로 내닫는 그 애를 두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나를 탓합니다. 남북이 똑같아요. 다른 집 애들처럼 붙들어 놓고 무슨 재간이든 배워줘야 하지 않는가고. 그런 때면 나는 그저 못 들은 척 까맣게 탄 그의 몸에 비누거품이 일구어댑니다. 뭐랍니까? 그의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데, 정다운 이 땅에 축구공 마냥 그의 마음껏 뒹구는데, 눈 올 때면 눈사람도 되어보고 비 올 때면 꽃잎 마냥 비도 흠뻑 맞거라. 고추 잠자리 메뚜기도 따라잡고 따끔따끔 솔새기에 찔려도 보렵나. 푸르른 이 땅 아름다운 모든 것을 백제같이 깨끗한 내 마음속에 또렷이 소중히 세어 넣어라. 이 엄마, 너의 심장은 낳아주었지만 그 속에서 한생 뜨거이 뛰어야 할 피는 다름 아닌 너 자신이 만들어야 한단다. 저 염형미 시인이 강철 노동자 막 이런 거 시 쓰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북한의 기근을 겪고 그러고 묘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북쪽 공동류가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우리가 함께해야 될 사람들, 북쪽이라고 해서 다 그런 그 체제, 제도 안에 그런 앵무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만도 아니고, 그런 경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무척 많아요. 그쪽 권력층 안에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다른 종류의 깨달음과 다른 종류의 그 인생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 그런 교사들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앞날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식 통일이 아니라 정말 어떤 만남이어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통일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토요일날, 비 오는 토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제가 압니다. 엊그저께 교수 연수를 해보고 여기서 떠드는 게 훨씬 쉽구나, 그걸 알았어요. 수고 많으셨어요.